검찰이 이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내가 어디 도망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검찰의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배임이라든가 부패 방지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3자 뇌물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청구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은 야당 대표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고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검찰이 이렇게 2번 정도나 당대표를 소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신병 확보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이 조금 희석화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일부라도 이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무죄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디 도망갑니까는 도망갈 염려에 대한 고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망갈 염려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기보다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 내가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닌데 영장 청구가 이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어떤 혐의를 적용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배임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시민들이 어떤 적정한 업무를 할 것을 기대해서 시장직에 앉혔는데 그 임무에 이제 배신적으로 서울 그 성남시에 이익이 가는 행동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그 설계를 하거나 승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배임 행위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을 민간 사업자가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는 점이 이제 배임의 핵심 쟁점인데 예.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정 이익을 분배한 것,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익을 이제 배분을 받기로 된 사업에서 왜 일부 이익만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배분 약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지분으로도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성남시나 성남 관련한 공사들은 왜 적은 이익을 가져갔느냐, 그게 배임적 행위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예. 이재명 지사 그 대표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값, 땅값이 이렇게 올라서 사업 수익이 이렇게 막대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는 게 서로의 주장의 쟁점입니다. 예.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 시민들과 그리고 성남시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배임도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단순 배임이 있고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형량의 차이인 거죠.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 배임 행위를 하는 것과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중요한 사회적인 직책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대 가능성을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의무를 위배했을 때는 더 높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단순 배임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어떤 중대성 때문에 법정형이 높다.
있다. 예. 한마디로 개인 이재명이 범한 범죄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정한 그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법정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50억을 넘어가고 10억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50억 이상의 이제 배임의 이제 그 금액이 넘게 되면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이제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배임 액수를 이 대장동 일당이 수익을 가져간 최종적으로 기소권 수백억대로 산정을 할 것이냐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은 수천억 대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적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배임 액수는 수천억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혐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나왔던 거는 배임 금액이 651억 원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 4천억 원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장동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배분을 받은 그 전체 액수는 수천억 대가 넘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 사업자들이 한 7천억 대 이상의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예. 그 중에 성남시나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는 한 1,800억 원 정도를 이제 배분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천억 대를 가져가게 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 구조 자체를 성남시장이 결재함으로 인해서 수천억을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익의 액수, 배임의 액수는 수천억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때 이 배임 액수를 얼마로 산정했는지도 바로 공개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액수를 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무이배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얼마를 줬는지를 추상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기속 금액이냐 전체 사업의 이익이냐를 두고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체 뭐 대장동이라든가 위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배임 액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액수에 따라서 그 형량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액수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또 이해충돌방지법 그 위반 혐의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이제 공직자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직무를 행위하면서 공무상 비밀로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누설을 하거나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된 내용인데 이 각종의 사업이나 뭐 위례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공모 지침 계획이라든가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을 미리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사업장에 어떤 특혜를 주고 이익을 줬다라는 혐의인데요. 네.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부패라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들이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법률에는 범죄 수익 은닉한 것을 그 추징하거나 보전하거나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즉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백억 대의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이 은닉하고 있는 범죄 수익을 그 몰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본인이 뭐 이런 정보를 직접 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혐의가 적용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누설을 하거나 이런 비밀을 공유했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는 나오지 않고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정 실장이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결탁해서 뭐 뇌물을 받거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거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과정을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인식하고 묵인하거나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행위고 공범행위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선 나는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받은 바가 없고 나랑은 상관없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하급직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였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봤는데, 근데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이게 구속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상당히 입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확정 이익을 주는 것이 범죄로서 처단할 만큼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부정부패와 연루돼서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게 오로지 손해만 끼치는 행위였느냐가 법원에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많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성공을 하면 수천억대 이익을 갖는 시행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손해를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사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예. 어느 경우에 승인하고 지시했을 때 그것이 특혜를 준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범죄의 동기를 입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배임 행위를 통해서 특혜를 주고 이익을 줬을 때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익을 귀속받겠다라는 약정이 있었거나 내가 뇌물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 그 정황은 유동규 씨의 입에서 그 당시에 뭐 약정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400억대의 어떤 지분을 배분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의 범죄의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혜를 줄 땐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제 검찰이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이익을 배분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려고 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익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공약을 한 게 있는데 뭐 예.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을 위한 기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범죄 동기 두 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업무상 배임 뇌물죄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죠. 예.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소된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 부정부패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이 혐의로 이제 청구가 됐을 때도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 이 좀 의문이 들어서요.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은 상당 기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상당한 논리로 지금 본인의 어떤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조금 더 간명한 구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그렇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라는 기관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인 뇌물의 기속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점이 쟁점이 돼서 두 가지 혐의 다 모두 간단치는 않은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전망해봐도 될까요? 네, 중앙지검과 지금 성남지청이 이제 분리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로는 두 가지 혐의 다 모두 기재할 수 있고 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영장 청구는 가능한데 관건은 또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배임 혐의와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 구속영장을 그 청구할 때 좀 요건이 어떻습니까? 그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다르게요. 배임죄와 지금 성남FC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세 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혐의 모두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고 수사도 장시간 이루어졌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최근에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한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뭐 판단도 일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범죄 사실로서는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이것이 유죄로 나왔을 때는 중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중대한 범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 자체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입증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진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만약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상당 기간 법원에서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1, 2심, 3심까지 유무죄의 판단도 갈릴 수 있는 종류의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요. 그러니까 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나면 이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전망하세요? 근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이 기각에 이르면 그 수사 제대로 했느냐,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역풍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의 소명이 안 된다라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나왔을 땐 검찰이 후폭풍을 많이 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가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수사 자체가 부적당하거나 무리하다라는 측면의 비판도 있을 거지만 통상적인 경우보다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검찰로서는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또 비판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상당 기간 재판정에서 오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를 2번 정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 소환했죠? 네. 영장이 부결됐을 때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이고 무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검찰은 그걸 예상하고 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